신비, 마지막 여행, 신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은 방금 끝났다. 함께 이야기했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의 9가지 분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러 떠날 차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말해서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지식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한다.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기준은 감각적 경험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는 언어가 세계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에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종교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만 있을 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개인이 심적 세계 내에서 보고 느껴야 하는 대상이다. 문제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번잡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그의 선언은 지금까지 모든 철학적 문제를 끝낸 선언이었고 이후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 당시 영향력 있는 철학적 사조였다.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명제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근거만을 인정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은 자신들의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에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을 찾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 것뿐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가치들은 철학이 대상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종교의 경건함이나 삶의 의미나 죽음의 신비는 다른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도 그러했듯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술과 종교와 삶과 죽음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나의 하나뿐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문제임을 말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 여행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혼자서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는 지극히 주관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으므로 침묵하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과 삶이라는 주관적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 우선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로 구분해서 임사체험 연구와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삶에 대해서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의 의미의 발생으로서 해석학적 순환을 알아보고 이어서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죽음의 순간,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와 철학적 입장. 임사체험은 Near Death Exploration 이 앞자를 따
NDE라고 한다. 임사체험은 이학적 기준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후 특수한 체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임사체험의 기록은 중세까지 올라가지만 오늘날에 와서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학기술의 발달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완벽하게 정지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임사체험자들의 기록이 양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 임사체험의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며 영국, 인도, 일본에서도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는 레이먼드 무디나 제프리 롱 등이 있다. 임사체험 연구에 대한 지금까지 결과들을 일반화하면 임사체험의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체외 이탈 경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 평온함이 느낌, 지각의 확대, 귀에 거슬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죽은 지인과의 만남, 인생의 회고, 경계 지점에서의 회귀 등이다. 이러한 체험은 문화, 지역, 인종, 종교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문화적 교육이 부재한 아동들의 임사체험의 경우에도 성인의 체험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체험의 단계가 성인에 비해 단순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이한 것은 임사체험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적 신앙과 임사체험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보편적인 종교적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 후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변화도 발견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했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다고 한다. 임사체험의 연구는 주관적 체험에 대한 연구인 까닭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체험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근거 중에서 가장 상세한 이학적 기록이 남은 사례는 1998년 미국의 팸 레이놀즈의 사례다. 가수 겸 작곡가였던 그녀는 당시 34세였는데 뇌 심층부에 문제가 생겼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체온을 15도까지 낮추고 뇌의 혈류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수술은 당시 임사체험에 대해 논쟁 중이었던 많은 의학계 종사자와 과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뇌의 혈류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녀가 임사체험을 한다면 그것은 임사체험이 뇌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경험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녀의 뇌파가 1시간가량 정지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수술 후 팸 레이놀즈는 자신이 임사체험을 했음을 주장했고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근거로 그녀는 당시 수술 과정과 의사들의 대화, 수술 장비들의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수술 기록에 의하면 레이놀즈의 눈에는 건조를 막기 위해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귀에는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효과음을 내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수술 중 각성으로 인한 수술 장면 기억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만큼 비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뇌 이상설이다. 뇌 이상설은 죽음이 임박한 당시의 신체적 변화가 뇌에 비일상적인 영향을 주어 환각으로서의 경험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호르몬설과 산소 결핍설이 대표적이다. 우선 호르몬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진통작용을 하는 엔도르핀이 과다 분비가 환각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형적인 임사체험의 경험 중 느끼는 평온함과 안락함의 경험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다. 다음으로 산소 결핍설은 심장 박동이 정지로 인한 뇌 안의 산소 부족이 환각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산소 농도의 저하는 시각 뉴런이 활동을 증가시켜 빛을 보는 듯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하게 혈류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 환상을 보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 밖에도 임사체험을 수면의 단계와 연결하는 설명이나 측두엽이 이상과 연결하는 설명 등 뇌 활동의 일부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임사체험에 대한 논쟁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은 둘로 나눠진다. 그것은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정신이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혼, 의식, 마음 등 정신적인 그 무엇이 물질로서의 뇌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와 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인과 법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TV 수상기로 비유해 볼 수 있다. 뇌와 신체는 TV이고 정신은 전파처럼 존재한다는 것이다. TV와 전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뇌와 정신도 독립된 두 실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물질과 마음이 두 가지 근원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물심이원론이라고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나 영혼이 단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 역시 다만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는 입장이 이것이다. 이 입장은 증기기관차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정신은 증기기관차가 뿜어내는 연기와 유사하다. 연기는 증기기관차의 부산물일 뿐 열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실체가 아니다. 만약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증기기관차에서 연기가 많이 나올 때 빠르게 달리고 연기가 적게 나오면 천천히 달리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기가 아무 쓸모도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의 정신도 물리적 뇌 활동이 부산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정신을 물질로 환원해 물질이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물심일원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독립된 정신을 부정하고 물질이 존재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이라고도 한다.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물심이원론은 독립된 정신이 존재를 인정하므로 임사체험이 실제 신체적 죽음 이후의 경험이라고 판단한다. 경험에 대한 기억과 인지활동은 물질적인 뇌가 아닌 독립된 정신과 영혼에 의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물심일원론과 유물론의 관점에서 임사체험은 완벽하게 뇌 이상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뇌를 넘어선 기억이나 인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연구의 시작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더 정밀한 통계와 과학적 비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사체험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 뇌가 독특한 경험적 환경에 처한다는 것이며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체험자의 주관적인 심적 경험이 뒤따른다는 것이다.